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탑티어 금융 크리에이터 엘스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부의 축복이 쏟아지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부의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오늘은 이게 실화인가 싶은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석유 재산 덕분에 돈 걱정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자신감 넘치는 석유 재벌 2세 형제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올랐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기가 막힌 계획은 바로 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처럼은 몇 푼, 실버바 몇 개 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스케일이 달랐어요. 이 형제는 전 세계은 공급량의 무려 3분의 1을 독차지해버립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들은 은 가격이 10배는 뛸 거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들이 사들인 은을 스위스 비밀 금고로 옮기기 위해 보잉 707 여객기를 전세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요.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이 형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은을 사들였습니다. 그야말로 B2의 원조격이었죠. 은행들은 헌트 가문이라는 이름값에 돈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형제는 자신들이 신의 영역에나 존재할 법한 막대한 부를 여는 암호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간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은의 제왕이 되는 대신 그들은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금융 재앙의 주인공, 그 포스터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날려버린 이야기. 개인 파산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 이쯤 되면 이 형제들이 완전히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오늘날 여전히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은으로 떼돈을 벌려다 미국 경제를 거의 파탄낼 뻔했던 헌트 형제의 기상천외한 실화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은을 최대한 많이 사들여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공매도를 친 세력들을 파산시키는 숏스퀴즈를 유발하는 것이었죠. 성공만 한다면 상상 이상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은의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금융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공황과 혼돈에 빠졌고 수많은 법적 문제들이 뒤따랐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앞으로 닥쳐올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벽한 방어수단, 즉 해지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을 샀습니다. 아주 많이요. 그들의 목표는 은 시장 전체를 매점 매석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초 헌트 형제는 1억 온스가 넘는 은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 세계은 공급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매수로 인해 은 가격은 무려 700%나 치솟았습니다.
당시 이 가치는 스리랑카라는 한 국가의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은을 소유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랐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들은 보잉 707기 세대를 전세 내서야 겨우 스위스에 있는 안전한 금고로 은을 옮길 수 있었죠. 한편 시장에서는 은 공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주얼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 전역에서는 은으로 된 물건만 노리는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오래된 은수저, 기념주와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까지 꺼내 와 현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미국 전체가 은의 광풍에 휩싸인 겁니다. 헌트 형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단일 거래를 성공시키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80년 3월 27일 목요일, 원자재 시장은 잔인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은 가격이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헌트 형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들이는 포지션에 대한 추가 증거금을 내라는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은 가격은 단 하루 만에 50% 이상 폭락하여 온스당 1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증권사들과 은행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죠. 한때 철옹성 같았던 헌트 형제의 은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의 도박은 20세기 시장 실패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거대한 거품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미국 달러를 금에 연동시키는 금본위제를 폐지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죠. 과거에는 달러를 가져가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줬지만 이제 달러는 그저 정부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종이 화폐가 된 것입니다. 닉슨은 이 조치가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일 쇼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경제적 불확실성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그 가치를 지켜줄 단단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금으로 눈을 돌렸지만 텍사스 출신의 이 두 형제는 다른 기회를 보았습니다. 바로 은이었죠. 넬슨과 윌리엄 헌트 형제는 앞서 말했듯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석유 재벌 가문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H.L. 헌트는 석유붐 시대에 거대한 사업 제국을 건설했고 1974년에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당시 그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일부 왕족이나 잔혹한 독재자들 뿐이었습니다. 헌트 가문은 돈이 넘쳐났지만 그들의 탐욕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큰 부를 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이 차세대 안전자산이 될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 넬슨 헌트는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 은은 경제 붕괴에 대한 궁극적인 방어수단이자 무너지는 통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진짜 부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설득했고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본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헌트 형제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현대 금융의 규칙을 거의 다시 쓸 뻔한 거대한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은은 온스당 고작 $2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넬슨은 달러 가치 하락과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은 가격이 10배는 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동생은 은화나 실버와 같은 실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은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선물 계약까지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재 트레이더들과는 달리 그들은 계약을 현금으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속을 실제로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헌트 형제는 진짜 은을 원했고 수십 톤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은 비축량이 늘어날수록 수요는 더욱 증가했고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헌트 형제는 계속해서 은을 사들였습니다. 현금이 바닥나자 더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금융계에서 헌트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보증수표였고 대출기관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다른 트레이더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리로 대출을 확보했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가격은 더 높이 치솟았고 은 가격은 수백 %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그들의 압력에 휘청거렸습니다. 형제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은 포지션 중 하나를 구축했고 전체 시장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 관심을 이용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층 엘리트부터 평범한 투자자들에게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치닫는 경제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는 은뿐이라고 설파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동의 부호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큰 후원자 중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헌트 형제와 자금을 합쳐 더 많은 은 구매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국제 자본이 계속 유입되면서 헌트 형제는 훨씬 더 큰 구매력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위험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동안 헌트 형제의 활동을 용인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자 규제 당국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 제약, 심지어 국방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전략적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는 억만장자들이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헌트 형제의 극적인 몰락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형제는 여전히 맹목적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시작될 무렵 그들의 계속된 매수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연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렸습니다. 원자재 세계에서는 모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헌트 형제는 롱 포지션이었고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셀러, 즉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심각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본격적인 숏스퀴즈가 형성되었습니다. 헌트 형제가 은 실물을 인수하고 재고를 비워버리자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허둥지둥 은을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압력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정점에서 헌트 형제의 포지션 가치는 약 45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1월 7일 시장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품거래소가 개입하여 실버룰 7호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빌린 돈으로 은 계약을 매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매도는 가능했지만 새로운 롱 포지션 매수는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투기적 레버리지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도 금지되었죠.
이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은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헌트 형제의 현금 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연준은 주요 은행들에게 투기 활동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침에 헌트 형제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타이밍을 보면 누가 타겟인지는 명백했죠. 최고위층의 압력에 은행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형제의 신용 접근성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이름은 모든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 그 이름은 부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계약에 묶여 있었고 창고에는 은이 가득했지만 유동성 없이는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은 최악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현금은 갑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빌릴 능력도 시장에 남은 구매자도 없는 상황에서 은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십억 달러에 달했던 자산은 순식간에 10억 달러가 넘는 비드로 변했습니다. 그 여파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헌트 형제의 붕괴는 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을 지원했던 은행, 증권사, 투자회사들은 이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진콜은 공황을 촉발했고 월스트리트 전역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여러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긴급 합병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헌트 형제는 은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이제 그들은 파산하고 고립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재 폭락 사태 중 하나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그들의 재산은 또 다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본업이었던 석유 가격이 폭락하여 그들의 핵심 자산을 잠식한 것입니다. 1986년 그들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2년 후에는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뉴욕 배심원단은 페루 국영광물회사에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은 폭락이 그들 탓이라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판결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두 형제에게 각각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영구히 금지시켰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던 헌트 형제는 제국과 영향력을 잃었고 이제 그들의 금융적 미래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형제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1억 달러의 신용 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구제 금융 덕분에 그들의 제국은 완전한 붕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 보유 자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잃었고 금융계에서의 신용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알거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폭락, 벌금, 파산에도 불구하고 헌트 가문은 여전히 엘리트 계층에 머물렀습니다. 석유에 대한 그들의 뿌리는 굳건했고 유가가 다시 급등하자 가족은 부동산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서서히 왕조는 재건되었습니다. 은투기 사건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고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지만 가문의 유산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헌트 가문은 다시 한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가 되었고 추정 순자산은 200억 달러, 약 27조 원에 달합니다. 헌트 형제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되지 않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뼈아픈 금융 교훈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장을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장은 변할 수 있고 규칙은 바뀔 수 있으며 특히 정부와 규제 당국이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게임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 목요일은 모든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헌트 형제는 거의 모든 것을 하나의 상품에 쏟아부었고 막대한 빚을 냈습니다. 은이 무너졌을 때 그 추락을 막아줄 쿠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특히 글로벌 시장이 극도로 변동성이 클 때 당신을 막대한 손실로부터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흥미롭게도 헌트 형제의 전략을 모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2021년 게임스탑 사태 기억하시죠? 그 무렵 개인 투자자들이 은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조직적인 매수를 통해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30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그 움직임은 좌초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실버 스키즈 0분이라 불리는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장은 1980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화된 규제와 포지션 제한으로 인해 한 개인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포지션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헌트 형제는 은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상품 역사상 가장 극적인 폭락 중 하나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들이 부의 일부를 회복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미래의 모든 트레이더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을 조작하려 했던 헌트 형제의 탐욕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정부의 개입이 더 큰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부의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